시고 공중무색 눈높이 교육의 귀재 부처님. 아무리 불교계가 엉망이라고는 하더라도 적어도 인터넷에서만큼은 스님들의 활약이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직접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검색 중, 이동 중, 복사 중, 다운로드 중, 파일 읽는 중, 휴지통 비우는 중, 디스크 압축 중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불교 경전 총론 www.sejon.or.kr 이라는 홈페이지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다양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질문에 대답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제 수행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야 하지만 변명하자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불교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올 때 연기의 결과라고 답해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답변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연기란 무엇입니까? 라든가 존재와 연기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등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질문들이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를 생각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한 회원에게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해버립니다. 즉,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회원님은 존재란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물으신 겁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저희 방식에 당황하는 기색들이 역력합니다만 익숙해지면 아주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둑 다면기 두듯이 저 혼자서 회원 10여 명의 답글에 대해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길 몇 차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대개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저로서는 질문자를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품이 많이 들기는 해도 학습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실은 부처님의 특허나 다름없는 가장 불교적인 설명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강경만 하더라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보면 부처님은 답을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수보리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자의 생각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질문자인 수보리의 생각의 수준을 들으시고 다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질문자의 수준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을 횡설수설이라 합니다. 세간에서는 헛소리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어 있지만 실은 이처럼 깊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진리의 설명 방법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스무고개식으로 그건 아니다, 그것 역시 아니다 라며 질문자의 생각을 계속 묻고 답을 구해오면 연신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버리라는 주문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질문자 스스로 감을 잡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불법은 서구식으로 이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야심경의 지금까지의 설명법이 이것이다 라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반야심경은 이것만 정답이라는 그릇된 마음을 낼까 우려하여 그것은 아니다
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불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찬 공. 혹시 반물질, 애니메이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의 모든 물질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반물질은 이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반물질은 일반 소립자와 같은데 전하만 반대인 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하가 플러스인 전자, 전하가 마이너스인 양성자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반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물성은 물질이 물성과 같으며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함께 소멸하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두 개가 만나 눈앞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그러므로 공한 것이란 물질도 없는 것이고 시고 공중무색 라는 말이 물리적으로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주가 탄생될 때 물질과 같은 양의 반물질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디엔가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전혀 다른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와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물질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반물질의 우주를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탐사하려고 발을 디디는 순간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즉시 반물질과 쌍소멸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SF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CERN의 과학자들은 1998년부터 반물질인 반수소 원자를 극히 제한적이긴 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중무색을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쌍소멸한 후 에너지로 전환. 물리학에서는 신통하게도 이 쌍소멸을 양자론적 진공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블랙홀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블랙홀은 이론 물리학에서 도출된 개념을 천체 물리학에서 증명한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대한 거시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태양 질량의 13배가 넘는 항성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 그 일생을 다하고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대폭발을 일으켜 표층을 우주 공간에 날려버린 다음에는 남은 중심부가 급속히 수축합니다. 계속 수축을 하여 지름이 3km 정도가 되면 그 자체의 압력이 가로 세로 1cm당 무려 수십억 톤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엄청난 중력으로 그 별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데 빛도 빨려 들어가기만 했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빛이 빠져나오질 못하니 당연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 블랙홀 안은 시공간이 혼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주장했듯이 이 블랙홀 주변은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은하계 중심 등 우주에 아주 큰 블랙홀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전혀 볼 수도 감지하기도 어려운 이 블랙홀의 실체를 공이라 생각하고 반야심경의 공중무색으로 돌아오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이 결코 없음, 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넘치고 넘쳐 모든 것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불교의 공인 것입니다. 무수상행식, 마음의 작용. 이어지는 반야심경의 무수상행식은
공중무수상 행식과 같습니다. 공한 이치로 보면 수상행식 역시 집착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이 수상행식에다 물질을 뜻하는 색을 더하면 반야심경이 초반에 오온계공에서 말하는 오온이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으나 수상행식을 설명하면 곧 오온을 다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앞에 오온을 설명할 차례에 뒤로 미룬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행식은 뒤에 12연기를 설명할 때 중복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라는 초반 해설이 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무수상 행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는 우리가 바깥의 색, 즉 물질을 대한 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은 받아들인 것을 기초로 주관된 마음으로 그리며 연상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 작용은 그야말로 사람마다 달라 잠 못 들고 고민하며 혼자 만리장성을 쌓다가 허물고를 반복하는 것이 이 상의 작용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행은 이런 상의 작용이 지속되어 인식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데 행을 거쳐 인식의 단계에 이르면 식이 되는 것이고 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마음의 작용을 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행식에 각각 쌓인다는 뜻의 온을 붙여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 이름하고 이 네 가지의 물질인 색온을 합쳐 오온이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또 뒤에 12연기의 설명에서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다시 거론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수상행식이란 오온이 공함을 조견하는 관자재 보살의 수행의 도리처럼 마음작용의 부분인 수상행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수상행식이 공하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무안이 비설신의 집착할 것 없는 눈의 작용 무안이 비설신의 도 공중 무안이 비설신의와 같습니다. 눈의 작용, 귀의 작용, 코의 작용, 혀의 작용, 뜻의 작용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무게 7g, 부피 6.5 세제곱센티미터, 지름 2.4cm 정도로 탁구공만한 눈은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의 80% 이상을 담당합니다. 눈이 뇌에 본 것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의 광선이 눈에 들어오면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순으로 전달되는데 망막에 전달된 시각물질이 화학적 변화를 거쳐 시신경을 흥분시키면 이것이 전도로를 통해 되뇌의 감각 피질에 전달되어 시각을 느낍니다. 이 전달 과정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볼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각막이나 수정체는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탁해지는 병인데 인공 수정체로 간단히 대체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한쪽 눈에 이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과 같은 병으로 안압이 증가해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당뇨병의 합병증 등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 사실상 시력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의학은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인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4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생체공학적 인조 눈이 개발됐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기슬린 데그넬리 박사가 개발한 이 인조 눈은 안경에 내장된 미니 비디오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칩을 눈 뒤쪽의 망막에 삽입한 것으로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이 컴퓨터 칩에 전달되면 컴퓨터 칩이 이를 뇌가 해석할 수 있는 파동으로 바꾸어 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데그넬리 박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 왕립실명회복연구소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인조눈 개발을 발표하고 앞으로 1년 안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그넬리 박사는 망막에 심어지는 칩에는 미니 전극들이 들어있어서 전극 하나가 자극을 받으면 살아남아있는 시신경을 자극해 시각장애인은 하나의 점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쪽 눈을 감고 볼펜을 적당한 거리에 놓은 뒤 손으로 볼펜을 집으려 시도해 보십시오. 일목요연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헛손질을 하실 겁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인식하게 만드는 감각기관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확신하지 말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인데 그 제한적 기능이 무엇인지까지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종교가 그들의 눈을 만족시키는데 점점 혈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이라는 불사라는 명목으로 하는 대부분의 일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집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자로 보입니다. 불교 신도들 또한 눈에 띄는 일이 아니면 보시를 하려 하지 않으니 불교의 발전이 어렵다는 게 제가 보는 한국 불교입니다. 집착할 것 없는 귀의 작용. 한 선생님이 늦은 시간에 교문을 나서고 있는데 마침 퇴근하던 교장 선생님이 여 선생님을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같은 방향임을 확인한 교장 선생님은 여 선생님에게 타라고 했고 여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거듭된 권유에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맞은가? 여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 후 다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맞은가? 여 선생님은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Z. 이에 잠시 생각하던 교장 선생님이 혼자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막내인가? 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드가 안 맞은 결과 같긴 합니다. 이 귀를 잘 통제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멀쩡한 귀를 갖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수록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적어지고 설령 뼈아픈 충고를 해주어도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절과 교회가 마음의 정비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신도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엄하게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처지를 잘 알도록 하여 귀가 열리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법회에는 축언이란 게 없습니다.
어디 사는 아무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 전에 축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축원이지 중생들 귀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신도가 몇십 명만 되어도 줄줄이 주소부터 손자까지 읽어대는데 걸리는 몇십 분 동안 염불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더 불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꼭 밝혀야 말귀를 알아듣는 부처라면 그깟 부처가 무슨 대수라고 믿을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대신 저는 큰 법회 때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불자와 가족 등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다 알아듣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근 30년 가까이 중노릇을 해왔지만 제가 법문하는 법회에 30명을 넘는 신도가 참석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쉬워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중노릇하면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나로 인해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는 불자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중된 밥값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년간에 말귀 알아듣는 불자를 한 명 건졌는데 기특하여 불이화란 법명을 주었습니다. 집착할 것 없는 코의작용. 저는 약골인지라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약골이었는지 단골 병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항상 골골대는데 출가하지 않았으면 아마 세상사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 거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행히 19살에 절에 들어가 부처님 덕분에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치과, 안과 등은 알겠는데 이비인 후과는 도대체 어디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인지를 중학교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비인후, 즉 귀, 코, 목, 식도 등의 병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로 지었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무안이비설신의 중 비가 바로 코를 가리키는 말이니 코에서 맡는 냄새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로마 요법같이 향기로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도 다스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음악 요법도 있지요. 아마 무슨 요법 같은 이름의 유행에 우리나라처럼 민감한 곳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신욕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병과 모든 사람에게 다 만병통치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또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작 큰일은 한 국가의 지식층인 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러한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곳에 다 통할 수 있는 듯이 말하며 본인은 그것이 도리어 국민을 계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야말로 착각의 자유입니다. 때론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와 냄새 얘기하다 옆길로 샌 감이 있지만 그런 학자들에게는 대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해본 소리입니다. 사람의 코는 약 60만 개의 후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약 1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의 코는 사람 코보다 성능이 1500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에게만 물어보는데 이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는 속설이 사실인가요? 집착할 것 없는 혀의 작용. 저는 어려서 먹어본 것 중 몇 가지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자 친구 집에서 처음 먹어본 치즈의 맛, A, B, C가 새겨진 새알 초콜릿의 맛, 요크루트의 희한한 맛,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맛 등인데 다른 것은 지금도 먹을 수 있지만 라면만큼은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삼양라면에서 팔던 라면은 닭기름으로 튀겨서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 뽀얀 닭기름이 뜰 정도였는데 지금의 짜고 매운 스프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봉산에 한 3년쯤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삼양라면 공장을 지날 때마다 닭 끓이는 듯한 냄새가 싫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고 보면 미각도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라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 분은 라면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거의 매일 밤 라면을 먹지 않으면 허전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라면을 먹고 잠들기 전에 꼭 라면을 발견한 사람의 명복을 빌어준다고 하여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라는 게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마실 때의 온도에 따라 그 품격까지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단순히 달다, 쓰다고 느끼는 정도도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짠맛은 실온 정도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짜게 느껴지고 쓴맛은 섭씨 37도가 넘으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은 미지근하면 더 짜게 느껴지고 쓴 약은 찬물에 먹는 게 덜 쓰게 느껴진다는 말이 됩니다. 과일의 단맛은 온도가 낮을수록 강하게 느껴진다니 과일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쓴 맛은 혀의 뿌리 쪽에서 강하게 감지되고 단맛과 짠맛은 혀의 끝부분에서 강하게 느껴진다니 알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은 혀끝에 대고 녹여 먹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벼룩도 안 남아난다는 속담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고기가 맛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입맛도 공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는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그만 맛의 분별심을 두드는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옛날 맛 얘기하다 저도 모르게 맛이 간 모양입니다.